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뭐야? 그랬죠? 뭐야? 좀비야?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에? 에? 이거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한. 왜 저렇게 멈춰 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진짜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혹시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Le falta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네,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해결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나셨어요. 보여요. 예.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음.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nna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에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Each one of those is what?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you know?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고수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리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시체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생겼. 또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아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진짜.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 네.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하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아.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못 나가죠.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뭘 신청해가지고 37년이요?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 인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그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s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AK-47, o mejor conocidos como cuernos de chivo, perpetraron una balacera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Libertador Miguel.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저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하고 당시에 마약 카르텔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숨진 추기경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모종의 거래, 불법 거래를 폭로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구스만은 수배됐고요. 결국 한 달 뒤인 1993년 6월 과테말라, 이웃나라 과테말라에서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만이 잡혀가고 난 다음 해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손아래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단속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뭐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아,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깔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세타스는 그 핵심 구성원들이 원래 이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DEA. 정답. 나도 그 생각. 지원 씨? DEA. 바로 맞추겠습니다. DEA는 오답. 미국, 거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경찰. 정답? 경찰 말고 카메론 씨? 특수수사원 같은. 수사원 말고 정답. 혜성 씨? 군대? 특수부대? 혜성 씨? 정답입니다. 군대가 특수부대? 했다고? 예. 군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 투입시켰던 군대 그 군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경력을 쌓고 카르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멕시코 대단하다. 특수 부대 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좋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할 경찰이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칼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가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진짜 좀비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2월 11일 전 세계 언론과 SNS를 추모의 물결로 물들이고 미국 뉴스 전문 C채널에서는 특별 방송까지 편성,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세계를 평정한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었죠. 좀 허망했어요. 아이고. 진짜. 부검 결과 그녀는 심장마비의 일종인 심장동맥경화를 일으키며 욕조에 넘어져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심장동맥경화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그녀가 장기간 흡입해온 마약, 코카인 때문이었습니다. 뭐 워낙 갑작스럽기도 했고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특히 그녀의 전 남편인 바비 브라운은요. 그녀가 사망한 당일에 어렵게 무대에 올라 휘트니 휴스턴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팬들은 위로는커녕 휴스턴이 죽은 건 바비 브라운 너 때문이야! 라며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요. 휘트니 휴스턴이 평소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던 바비 브라운과 결혼하면서 그녀 또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약 중독으로 인해 그녀의 청아했던 목소리는 쇳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머나, 아이고. 호흡도 짧아요. 그 뒤에 결국 2007년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휘트니 휴스턴은 바비 브라운과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재기를 꿈꾸며 7년 만에
2009년 7집 앨범 I Look to You를 발표했는데요. After all that I've been through, who on earth can I turn to? 이 곡이 이제 발표 뒤 첫 주에만 30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점령을 했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뚫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끊지 못하던 마약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휘트니 휴스턴의 이 사망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이죠. 휴스턴과 바비 브라운 사이에서 태어난 딸 버비 크리스티나 브라운도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티나가 물이 차 있는 욕조에 머리가 잠긴 채 엄마 휘트니 휴스턴의 사망 모습과 매우 흡사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티나가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크리스티나의 남자친구이자 의붓 오빠인 닉 고든. 그녀의 죽음을 두고 크리스티나 측 변호인단은 닉 고든이 그녀의 재산을 두고 벌인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 증거로 크리스티나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닉 고든은 크리스티나의 계좌에서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다는 점인데요. 불행한 결혼 생활과 비극적인 죽음까지 대를 이어 반복되었던 모녀의 기구한 삶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서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할리우드 정상급 남성 배우가 HIV 양성 판정을 받고도 옆색 행각을 지속해 할리우드가 공포에 떨고 있다. 아, 이 사건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뭔데 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세요? 찰리 아닙니까, 찰리? 우리에게는 영화 플래툰, 못 말리는 람보, 무서운 영화 5 등으로 이름을 알리며 전 세계 수많은 영화 팬을 보유한 중견 배우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여기저기서 난동을 일으켜 경찰서와 재활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2008년엔 배우 브룩 밀러와 3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바로 이듬해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이 알려져서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 없는 사건 사고 중에 미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이즈 파문. 자신이 HIV,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성매매 등으로 무분별한 성생활을 계속해온 건데요. 아이고, 정말 무책임하네요. 진짜 나쁜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치밀하게 위험한 비밀을 감춰왔던 그는 미국 아침 뉴스쇼 투데이쇼에 출연해 전 부인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에게 내 상황을 모두 알렸고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주변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수년간 사귄 한 여성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괴물이에요. 수천 명의 여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라면서 반격을 하고요.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인 배우, 팬 등 약 10여 명의 여성들은 단체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너무 무책임하고 일단 뭐 생활 자체만 봐도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너무 문란하고. 그러면 안 되지.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목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 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총 33개의 메달로 종합 1순위를 차지했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인공 러시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는 출전을 준비하던 육상 국가대표 68명 전원 자격 박탈. 또 전체 국가대표 387명 중 104명 출전 금지라는 오명을 얻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선수들이 은밀히 즐기던 칵테일. 귀부인 때문에. 귀부인. 근육 강화 효과를 가진 스테로이드 일종인데요. 헤헤이. 메탄올론, 옥산드롤론 등 총 3가지의 올림픽 금지 약물을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도록 술에 넣어 만든 도핑 음료였던 겁니다. 요 얘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술에다가 금지 약물까지 먹였는데 왜 안 걸린 거예요? 수법이 정말로 기발했어요. 아이고. 자, 배관공이나 청소부가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용 소변 샘플이 보관된 연구실 옆방에 잠입합니다. 연구실과 연결된 벽에 쥐구멍을 뚫었고요. 경기 전에 미리 얼려놨던 깨끗한 상태의 소변 샘플과 은밀하게 이걸 바꿔치기. 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배관공 그리고 청소부의 정체가 러시아 연방정보국의 요원이었다는 겁니다. 대박이다. 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성적이 부진하자
러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선수들에게 도핑을 종용한 건데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뻔했던 러시아의 이 국가적 도핑은요. 2013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육상 국가대표 율리아가 도핑으로 2년 자격 정지 처벌을 받자 러시아 반도핑 기구에서 일했던 남편 비탈리 스테파노프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며 낱낱이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후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폐된 도핑 양성 반응 소변 샘플만 무려 580여 개, 러시아가 딴 전체 메달 33개 중 도핑에 연루된 선수가 딴 메달이 15개 이상. 뭐야?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납해야지. 야, 1위네, 1위. 1위 기사네. 인정과. 아, 너무 충격적이야. 인정과. 너무 충격적. 러시아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 여부조차 이번 12월 중으로 결정이 나요.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 못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 루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 루이스도 세계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딱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근데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그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동경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